자, 계속 가보자 그러면. 자,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좀 뭔가 같이 이렇게 호응이 있어야 더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거든. 자, 한편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다고 봤다. 자, 영혼 입자설을 이제 주장을 하지. 자, 영혼은 육체와 함께 생겨나고 육체와 상호작용하며 육체가 상처를 입으면 영혼도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육체하고 영혼의 불가분성을 얘기했다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함께 소멸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던 거야? 이 인간들은 영혼이 죽어도,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육체가 죽게 되면은 영혼도 덩달아서 죽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사후에 이제 신의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이제 살아있는 동안 인간은 사후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영혼도 죽기 때문에 신에 대한 이런 두려움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자, 이러한 생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거가 된다. 그치? 이제 내가 영혼도 없어지니까 죽어봤자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이제 펼치게 되는 거야. 이게 아까 전에 그 배경지식 앨범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부분이야. 자, 이러한 빨리 마무리해보자. 자, 이러한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은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비결정론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데, 아까는 뭐라 그랬어? 기존의 사람들은 결정론적인 이해를 했다고. 근데 이제는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비결정론적 우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는 원자의 운동에 관한 에피쿠로스의 설명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원자들이 수직 낙하 운동이라는 법칙에서 벗어나기도 하여 어떻게 비스듬히 떨어지기도 한데, 그리고 충돌해서 튕겨나가는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우주는 이러한 원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우주 역시 우연의 산물이라고 보는 거야. 따라서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으며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리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자,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러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불가분성을 얘기한 것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우주에서 이 원자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관련된 원자의 운동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원자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필연성에 의해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연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우연일 뿐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의 섭리는 없다라는 거지. 왜? 신의 섭리가 있다면은 그거는 필연적으로 일들이 벌어질 테니까. 근데 이게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읽어줘야 돼? 대조적인 방식으로 글을 읽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신이 기존에는 인간사에 개입을 해서 인간의 인생을 결정 지어버리고, 또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 이제 영혼은 살아남아서 신으로부터 이제 판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지만 이제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관념들은 전부 다 잘못되었다. 신은 우리 인간의 삶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고 육체하고 영혼이 불가분적이다.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죽기 때문에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신이 존재하긴 하지만 우주에 개입을 하지 않고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은 신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필연성보다 그냥 모든 것들이 우연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펼치고 있는 거야. 자,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생각을 인간이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어떤 단초로 삼고 있다는 것이지. 이 입자를 통해서 인간의 주체성을 지금 찾고 있는 거야. 자, 에피쿠로스는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규명하고 인생의 궁극적 목표의 행복으로 이끄는 윤리학을 펼쳐나간다. 자, 이제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면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윤리학을 펼쳐나가지. 결국 그는 인간의 신의 개입과 우주의 필연성,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쾌락주의적 윤리학을 바탕으로 영혼이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라는 것까지. 사실 어려운 질문은 아니야. 자, 그럼 19번 문제 풀어보자. 자,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오늘은 여기 이제 끝나고 뒤에 우리 현대시까지 보고 수업을 마무리할 거야. 조금만 힘을 내줘. 자, 표제와 부제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문제는 너무 쉽지. 문제가 사실 어려운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표제하고 부재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뭐를 나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표제 같은 경우에는 글의 주제를 나타내야 되겠지. 근데 부재 같은 경우에는 뭐를 나타내줘야 되겠어? 글의 소재 또는 제재라고 하기도 하지.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주제,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에피쿠로스의 어떤 그런 사상인데, 에피쿠로스의 사상이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근거를 보고 있지. 자, 그래서 1번 에피쿠로스의 사상의 성립 배경이라고 하고 있는데, 성립 배경이 약간 애매해. 성립 배경이 여기서 나왔는지 잘 애매해. 근데 여기 보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여기서 본 적이 없어. 자, 2번 에피쿠로스 사상의 목적과 의의. 에피쿠로스 사상의 목적은 여기서 나오나? 나오지. 뭐야?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럼으로써 의의는 뭐야? 인간이 스스로 평정된 그런 영혼의 상태에서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잖아. 그래서 신, 인간, 우주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정답은 2번이 되겠지. 그냥 너무 명확하게 등장해서 이 문제 자체는 쉬워. 3번 에피쿠로스 사상에 대한 비판과 옹호가 등장하지 않았고, 또 사상의 한계 안 등장했고 발전적 개성도 등장하지 않았어. 아예 등장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 X표 쳐버리면 된다라는 거야. 진짜 이 정도로만 풀면 돼. 이 정도만 요구를 했어, 평가원에서도. 4번 에피쿠로스 사상을 둘러싼 논쟁과 이견. 논쟁 없어. 당대 세계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교 그런 거 없고. 5번 에피쿠로스 사상이 현대적 수용 이런 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등장하지 않는 내용을 갖다가 선택지로 배치를 해버리니까 이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확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 넘어가자. 자, 그 다음 문제 보게 되면 이제 20번이지. 20번. 자, 20번에 지금 보면은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 지금 기억은 뭐였냐면 바로 이실론적 관점이었던 것이지. 그 다음에 니은은 자연학, 그리고 디귿은 맨 마지막에 이제 윤리학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판단해보자라는 거야. 자, 20번 보도록 해보자.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자, 기억은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 그리고 니은과 디귿은 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실론적 관점은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어. 오히려 인간이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이실론적 관점이지. 그리고 니은과 디귿 같은 경우에 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이 자연학 같은 경우에는 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원리를 제공하고 있지. 자, 2번 기억은 우주가 신에 의해 운행된다고 믿는 근거를, 니은과 디귿은 인간의 사후에 대해 탐구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에 의해 운행된다고 믿는 근거하고는 오히려 반대되는 얘기지, 이실론 같은 경우엔. 자,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은 인간의 사후에 대해 탐구한다고 그랬는데, 인간의 사후에 대해서는 에피쿠로스는 관심이 없어. 자, 3번 기억과 니은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유. 야,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인간이 왜 탐구하는지 알려준 적이 있어? 그런 거 없어. 디귿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 이것도 역시 아니야. 자, 4번 기억과 니은은 인간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거. 잘못된 믿음 뭐라 그랬어? 바로 결정론적 관점이지. 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보는 결정론적 관점.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기억과 니은이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디귿은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 윤리학이었지. 정답은 4번이지. 자, 5번 기억과 니은은 인간의 존재 이유와 존재 위치에 대한 탐색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탐색의 결과를 제시한 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 이유와 존재 위치에 대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그리고 디귿은 인간이 우주의 근원을 연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역시 잠색다라는 거야. 자, 21번 가보자. 자, 윗글을 읽은 학생이 에피쿠로스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람들마다 편차가 있어. 쉽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를 오히려 굉장히 어렵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은 바로 내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 그 말을 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논쟁을 해. A하고 B가 논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A가 야, 우리 인간들은 이제 AI 시대에 맞춰서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해. 근데 이제 B가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자 하는데, 야,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자고 한다고? 근데 있잖아, 우리가 농업혁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는 이런 얘기를 해. 그럼 이거는 올바른 비판이니까 헛소리겠지. 왜? 기술 개발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뜬금없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이런 느낌의 선지들이 나오게 되면 그건 이제 틀리게 되는 거야. 자, 기억 가볼까? 자, 신이 분노와 호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면
여기까지는 일단 에피쿠로스가 말한 거야. 인간의 세계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근데 왜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 자, 에피쿠로스가 신의 섭리에 따라서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거 기억 완전 틀린 거야. 한 적이 없는 말을 갖다가 비판을 하고 있으면 그게 비판이 되겠냐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원자가 법칙에서 벗어나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인과관계없이 뜻하지 않게 우연성이지. 자, 그렇다면 그것이 자유의지의 단초가 될 수 있는가? 자, 에피쿠로스가 이런 원자의 우연성이 자유의지의 단초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 한 적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비판이 된다는 거야. 즉, 에피쿠로스가 한 말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정답이 이렇게 쉽게 튀어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자, 디귿. 인간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면 죽음에 이르는 고통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사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만으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육체와 영혼의 불가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뭐라고 그랬어, 에피쿠로스는? 자,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죽기 때문에 우린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고통은 해소할 수 있는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지. 비판으로 적절하다는 거야. 에피쿠로스가 한 말이잖아. 자, 리을. 인간이 자연재해를 무서워한다면 자연재해 그 자체가 무섭기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신이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자, 뭐라 그랬어? 에피쿠로스가 신이 자연재해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봤어? 그렇게 봤지. 왜? 신이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리을은 뭐라 그러는 거야? 야! 그거 좋아. 신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연재해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지. 에피쿠로스가 한 말이 역시 이것도 맞잖아. 그거에 대한 비판.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나온 거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다더라라는 거야. 자, 마지막 이제 오늘 넘어가 보자. 현대시. 자, 현대시. 현대시는 내가 오늘 그 문학 정리한 우리 그 워크북이라보다는 그 자료에 굉장히 자세하게 내용들을 많이 써놓긴 했어. 근데 내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실전적으로 이 시를 시험 상황에서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을 키우는 게 나의 수업의 목적이야. 좀 지우고 나서 가보자. 지저분하니까. 읽어보고 있다 봐. 그 문학 정리라고. 박경리 토지 그 뒤에 이제 나오지. 보자. 김광균 추일소전부터 이 현대시들인데 현대시들 같은 경우에는 고전시가보다 난 오히려 현대시가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기는 해. 그러니까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 먼저 고전시가. 이제 우리가 수능에서 보게 되는 고전시가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사실 굉장히 뻔해. 어떤 측면에서 뭘 얘기하려고 해? 자연 친화적인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게 고전시가의 특징이지. 또 그러니까 연군 지정이라 그러지.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자신이 사랑하는 임을 향한 마음. 그치? 이런 게 이제 보통 고전시가들에서 나오게 되는 주제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한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그 예측이 조금 불분명한 경우들이 많지. 아무래도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제 일제강점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때 나왔던 이육사라든지 한용운이라든지 그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저항시를 굉장히 많이 쓴 사람들, 특히 이육사는 아주 대표적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국권 또 조국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을 엿볼 수 있는 게 사실이야. 그래서 이 시기에 나온 시들은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판에 박히게 딱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런 현대시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해가 굉장히 불분명할 소지가 굉장히 많아. 물론 현대시에도 어느 정도 판에 박혀있는 그런 주제들이 없지는 않아.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인간소외지 뭐. 인간소외. 인간소외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지. 소설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하고. 하지만 항상 다 그런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지금 시들은 도대체 뭐를 얘기하고 찾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관건이라는 거야. 내가 늘 문학을 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문학을 할 때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은 그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심 주제이겠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중심 주제. 그리고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다루는 매체인 거야. 바로 인간을 다루는 매체지. 특히 인간의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매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러한 문학 작품들을 쓰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 현대시들을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측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서 감정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제를 한번 추적해 나가보자고. 바로 알려줄 수도 있지. 이거 지금 배경 지식을 통해서. 하지만 그건 내가 지금 원하는 그런 수업 방식은 아니라서 시에 관련돼서. 자, 들어가 보자. 가. 낙엽은 폴란드 남명정부의 집회. 이런 게 이제 현대소설의 현대시의 어려움이라는 거야. 아니 뭐가 낙엽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갑자기 무슨 남명정부의 집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겨 이럴 수 있는 거야. 물론 이 시는 그래도 꽤 유명한 시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닐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 시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대체 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한 내가 그 감각을 조금 너희들하고 쉐어링을 해주고 싶다는 거야. 자, 포화에 이질어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자, 지금 어떤 소재가 등장하고 있어? 낙엽이 등장을 했었고 가을 하늘이라고 하는 이런 소재들이 등장을 했었어. 그래서 내가 소재의 어떤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이 이 문학 작품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조금씩 다르기는 해. 예를 들어서 고향에 대한 그림을 나타내는 시, 지난 시간에 봤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 자, 그때 눈은 뭐였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지. 첫 번째, 부정적인 의미. 뭐야? 춥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나타내는 걸 수도 있어. 눈보라 같은 거.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눈은 뭐를 나타내는 걸 수도 있는 거야? 단순히 힘든 걸 넘어서서 어떤 따뜻함, 신기하지? 따뜻함 또는 뭔가 정화되는 마음, 깨끗한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소재의 중첩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유념을 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낙엽이나 가을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가을이나 낙엽 이런 거를 얘기하게 되면은 어떠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는 거니? 바로 고독과 외로움일 확률이 굉장히 높지. 가을은 이제 고독의 계절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 근데 실제로 시인들도 이렇게 뻔한 그런 느낌들을 시에서 그대로 이용을 해. 왜? 결국 뭐야? 문학이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그런 매체라면 뭐를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을까? 바로 작가와 독자들 사이에서의 공감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시를 봐야 된다 이 얘기야. 알겠지? 시의 이해가 너무 이렇게 빵 튀어가지고 혼자서 특이하게 보기 시작하면 그거는 일반적인 그 수능에 원하는 정도의 시 감상을 이룰 수가 없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야 이거. 잘 생각하도록 해. 자,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자, 뭐라 그래서 길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솔직히 무슨 감정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자,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품면 새로 2시에 급행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자, 공장이 등장하지. 공장의 지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흰 이빨을 드러내고 있대. 그리고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자, 또 바람에 뭔가 나부끼고 있는 형상이 등장하고 있지. 자, 바람에 나부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또 공장의 흰 이빨이라는 얘기를 했고, 자, 공장 바람에 나부끼다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가을하고 낙엽이 고독과 외로움을 나타내는 거였다면 여기서 공장의 어떤 그런 이빨을 드러낸다든지 아니면 철책이 바람에 나부낀다든지 얘네들이 보여주고 있는 심상은 어떤 심상이야? 뭔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아, 솔직히. 그치? 야, 공장이 시에서 등장하는데, 시에서, 야, 공장이 아름다워. 야, 공장이 정말로 멋져. 저 문명의 멋진 모습을 감탄하라. 뭐 이런 식을 쓴다고 생각을 해봐. 그게 시적인 어떤 그런 주제로서 알맞니?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거든. 왜 그럴까? 이 시는 기본적으로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특징이 있어. 문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특성 중에 사회 비판적인 특성이 있어. 느낄지 모르겠지만 많은 문학들이 그래. 사회 비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그 사회에 저항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었던 것이고, 또 현대사회에서 우리나라에 개발이 되고 있는 1970, 80년대 인간 소외 현상을 폭로하고자 하는 그런 이런 문학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던 것처럼,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안에 사회 비판적인 요소를 갖고 있지, 야 우리 사회가 정말 멋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을 정도야. 알겠어? 물론 그런 시가 있을 수 있겠지. 도끼라를 막 찬양하는 시 있지. 근데 그게 문학적인 가치가 있을까? 없단 말이야. 문학적인 가치는 어디서 생기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을 다룬다고. 근데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데 이런 감정에서 숭고한 가치를 다루려고 하지 않을까? 당연하게도. 그래야 이게 문학이 어떤 시대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서 인간의 쾌락이라든지 인간의 독재사의 멋짐이라든지 이딴 식으로 찬양하는 그런 문학이나 만들고 있어. 그럼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내가 오늘 지금 그래서 이 현대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 시를 읽는 관점, 감각이 뭔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거라고. 이게 되게 중요한 파트야. 단순히 그냥 시를 읽으니까 읽는다 이렇게 하지 마. 왜? 문학에 대한 감각이 아예 없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어쨌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시대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소재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볍게 넘길 수 없다라는 거지. 자, 그 위에 세로팡지로 만든 그룹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울로 황량한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 자, 난 거의 확정적이야. 왜?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드러나거든. 공장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것이고, 또 바람이 부는 쓸쓸한 모습을 또 얘기를 했고, 황량하다고까지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시에서 지금 관통하고 있는 감정이 느껴져 안 느껴져? 대놓고 느껴지지. 외로움, 쓸쓸함, 고독, 황량, 알겠지? 이러한 감정적인 요소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만 한다는 거야. 허공에 띄운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아예 고독한이라고 하는 것을 던져주네. 자, 솔직히 여기서 나오는 시어들에 대한 디테일한 그런 설명들은 내가 거기 문학 정리에 다 써놓은 거를 참고하는 게 오히려 나을 거고, 근데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이러한 식의 시적 감상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길 바란다는 거야. 알겠지? 시를 내가 지금 어떻게 보는지, 일반론적인 시대적인 상황이나 또 문학의 어떤 그런 가치, 이런 하는 그 어떤 관점 속에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시어들의 반복적인 특징을 통해 그 시를 파악하고 있는 거. 그게 다야 내가 보고자 하는 건. 자, 그러면 여기 시 몇 번이냐? 43번부터 한번 보자. 가에 대한 설명. 자, 1번. 그냥 여기 보고 하자.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수미상관이 뭔지 알지? 앞하고 뒤의 구조가 완전히 똑같으면,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똑같으면 그게 수미상관 기법이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지금 보면 이게 자유시기 때문에 어떤 시적 우주를 수미상관의 기법으로 형성하려고 한 시도가 전혀 안 보여. 그냥 자기가 보이는 대로 쓰는 느낌이 막 들어. 그러니까 이건 정말 틀린 얘기지. 자, 2번. 유사한 문장 형태를 변조하여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유사한 문장의 형태가 드러나니? 거의 안 보이지. 직관적으로 봐도 그냥 안 보여. 없어. 3번.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해. 자,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가 여기 있니?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가 여기서 세로판지 같은 게 있지. 그지? 원래 셀로판지거든. 그러니까 변형을 하긴 했어. 근데 그게 현실 극복 의지가 드러나니? 그런 건 없어. 이겨내자! 이런 게 등장해야 그게 극복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여기서 고독해, 황량해, 쓸쓸해, 고독해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고. 4번.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추측을 나타내는 게 여기 등장하나? 야, 뭐뭐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게 없지, 아예. 그리고 추측도 없지만 또 회의감도 역시 없어. 자, 5번이 정답일 텐데,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대어 풍경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연물을 인공에 빗댄다고 그랬지. 세로팡지로 만든 구름. 됐어? 그래서 정답은 5번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문학이 쉽게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2021학년도 수능에서도 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야. 문학에서는 누구나 맞추는 문제들이 이렇게 등장을 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을 잠깐 봐보자. 45번에 물론 나도 나와 있는 문제긴 하지만 가도 지금 나와 있지. 그래서 이 각각의 선택지에서 가를 기준으로만 일단 먼저 판단을 해보고 나를 읽고 와서 다시 한번 문제 정답 맞춰보도록 해보자. 자, 1번
가는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래야지. 낙엽을 망명정부의 집회에 연결할 낙엽의 이미지에서 연상되는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군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자, 낙엽이 뭐라고 그랬어? 아까 전에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이미지에서 연상되는 무상감. 자, 무상감은 뭐야? 무상감. 뭔가 허무함 느낌이지, 그지? 인생 무상, 허무하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낙엽과 폴란드 망명정부 집회를 연결해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어때? 그 주변을 봐야 돼. 포화에 이즈라진 도른시, 뭔가 폭탄을 엄청나게 맞은 도른시인 거야. 그래서 폴란드의 바르샤바이겠지. 그래서 같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담배 연기를 뿜며 급행차가 들을 달린다. 굉장히 고독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 시선 이런 고독함을 통해서 무상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감상은 크게 무리가 없게 느껴져. 일단은 패스. 자, 2번. 가는 돌팔매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미지를 고독한 반원으로 표현한 외로움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 가의 맨 마지막 부분이야.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뭐가? 돌팔매가. 근데 돌팔매가 이렇게 떨어질 때 그림을 잠깐 그려보자면은 얘가 그냥 직선으로 쭉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반원을 그리면서, 뭐 이게 반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고독함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순환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무리가 없는 감상이겠지. 자, 3번은 나니까 넘어가고 4번. 자, 가는 길을 구겨진 넥타이의 이미지와 연결해 도시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을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길을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소외감이라기보다는 뭐야? 이런 식으로 포화에 이즈러진 도른시의 모습이 사라져가는 그런 무상감, 또 고독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소외감이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 정답은 4번이 되겠지, 그럼. 자, 5번. 가는 허공을 황량한 생각이 드러나는 공허한 이미지로 활용하고 있군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여기 가에서 허공이 지금 어디에 등장해? 바로 맨 밑에 세 번째 줄. 허공에 띄운 돌팔매 하나. 그래서 공허한 이미지로 황량한 생각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무리가 없는 감상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린 나를 읽고 넘어가야 되겠지. 자, 나를 읽기 전에 여기 지금 44번에 보기를 보게 되면 학습활동이 나오잖아. 학습활동이 이제 뭐라고 나와? 자, 하늘과 돌멩이는 3월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뭐라고? 고정관념을 타파하려고 한대, 지금.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3월들을 보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각 연의 서술어에 주목하여 이 시에 나타난 새로운 관점을 3월에 대한 고정관념과 비교해 탐구해보자 라고 하고 있어. 즉 여기서 고정관념과 새로운 시각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보겠다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지. 들어가 보자고. 자, 오규원 하늘과 돌멩이 마지막이지 오늘. 자, 파이팅. 자, 담쟁이 덩굴이 가벼운 공기에 엎여 허공에서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 뭐라고? 담쟁이 덩굴이 가벼운 공기에 엎여란 표현이 지금 등장하고 있지. 근데 여기 지금 44번에 보기, 그러니까 학습활동에 1연을 보게 되면 담쟁이 덩굴 나와 있지. 뭐라고 써있어? 담쟁이 덩굴은 벽에 붙어 자란다라고 나와 있지.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붙어서 자라는 게 아니라 엎여. 그래서 44번에 1번을 봐보면 엎여에 주목하면 담쟁이 덩굴은 벽에 붙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누리며 수직 상승하는 강인한 존재를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아니 엎여라고 얘기를 했잖아. 아니 엎였으면 그게 강인한 거야? 누구한테 엎였는데? 아니지, 약한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정답이 그냥 바로 나와버리는 거야. 1번 이렇게. 알겠지? 물론 정답 났다고 마무리하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새가 푸른 하늘에 눌려 납작하게 날고 있다 라고 하고 있어. 뭐라고? 새가 원래 우리가 날 때는 이렇게 공중에 새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날고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얘가 뭐라 그래? 이 하늘에 공기에 눌려있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44번에 새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은 새는 자유롭게 원래 하늘에 나는 거지. 근데 이번에 보면은 이 눌려를 주목하면 새가 아무 제약 없이 하늘에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무게를 견디며 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너무 많은 얘기지. 그러니까 이 정도 감상을 누가 못하겠냐 이거야. 이 정도는 해주라 이거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들찔레가 길 밖에서 하얀 꽃을 버리며 빈자리를 만들고라고 되어 있어. 자, 들찔레 사면 이거 보기 또 보면은, 자, 들찔레는 뭐야? 들찔레의 꽃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꽃이 원래 그냥 자연현상에 따라서 떨어짐을 당하는 건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버리며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3번 보면 버리며에 주목하면 꽃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찔레가 스스로 꽃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뭐가 틀려? 그냥 무조건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방이 몸을 비워놓은 마른 길에 하늘이 내려와 누런 돌멩이 위에 얹힌다. 뭐라고?
지금 돌멩이는 그냥 이렇게 땅에 있는 건데 거기에 하늘이 이렇게 얹혀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4번 여기 보기에 4연 보게 되면 하늘은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4번 얹힌다에 주목하면 하늘은 땅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길에 가깝게 내려와 돌멩이 위에 닿는 존재를 볼 수 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줄 뿐이야. 어려운 게 하나도 없지. 자, 근데 마지막 길 한켠 모래가 바위를 들어 올려 자기 몸 위에 놓아두고 있다. 자, 모래가 바위를 들어 올리고 있대. 바위는 이렇게 크게 해서 여기 원래는 이렇게 모래 위에 놓여 있는 건데 지금 이 모래들이 바위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 보기에 5연 보게 되면 모래는 모래가 바위 밑에 깔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들어 올려를 표현했지. 자, 5번. 자, 들어 올려에 주목하면 모래는 바위 밑에 깔려 있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거대한 바위를 지탱할 수 있는 존재로 보일 수 있다. 맞는 얘기잖아, 역시. 너무 쉬워. 그래서 정답은 무조건 1번이 될 수밖에 없고. 자, 오늘 다시 5번 풀고 마무리해보자. 자, 여기 지금 다시 5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못한 게 지금 3번하고 4, 5 마무리가 되겠지. 3번 나는 빈자리를 들찔레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대상인 것처럼 표현하여서 비어있는 공간에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고 있군이라고 그랬지. 여기 지금 보면 들찔레가 들찔레가 지금 어디 나오고 있어? 여기 세 번째에 나오고 있지. 세 번째 이제 연애. 들찔레가 길바퀴에서 하얀 꽃을 버리며 빈자리를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어있는 공간에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감상은 도대체 뭐가 틀렸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맞는 거야. 자, 그 다음 4번 나는 길 밖과 길 한켠처럼 중심에서 벗어난 공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들 간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군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나의 지금 보게 되면은 길 밖이 세 번째에서 아까 등장했어. 들찔레가 길 밖에 하얀 꽃을 버리며 맨 마지막에 길 한켠 모래가 바위를 들어 올려. 그래서 이런 중심에서 벗어난 공간의 이미지로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도 이거는 괜찮은 표현이라는 거야. 즉 4번이 정답이긴 한데 여기 앞부분에 가에 대한 감상이 틀렸을 뿐이지 뒤에 있는 나에 대한 감상은 괜찮아. 알겠지? 어쨌든 정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지. 자, 가는 허공을, 이건 아까 얘기했지. 나만 보면 되겠지. 나는 담쟁이 덩굴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허공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담쟁이 덩굴이 가벼운 공기 옆에 허공에서 후공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허공을 감각적으로 경험한다는 표현도 무리가 없어. 정답은 여기서 4번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고, 자, 다음 시간은 어디로 할 건지 미리 예고를 해줄게. 자, 오늘 선생님이랑 박경희, 토지, 에피크로스, 그리고 뒤에 현대시까지 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 오늘은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건 사실 없었어. 자, 뒤에 이제 보게 되면은 경제학 지문이 나오지. 경제학 지문. 자, 다음 시간에 경제학 지문하고, 그 다음에 앞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게 그 제목이 뭐였지? 앞에 이제 경제학 지문 앞에 조웅전, 알겠지? 조웅전하고 경제학 지문하고 뒤에 이제 고전 시각까지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도록 하자. 알겠지? 다음 시간은 어려운 내용들이 많으니까 긴장들 많이 하고 오세요.